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평생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했던 사람과 뜨거운 재회를 한 50대 여성입니다. 죽어서도 만나지 말자, 만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울부짖으며 헤어진 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이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만나질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진다더니 삶이라는 게 참 묘하고 신기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죠. 벼랑간 딸이 결혼하겠다고 한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연애는 하는 줄 알았지만 딸과 그런 이야기를 깊이 나누는 편은 아니라 결혼 생각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29이 결혼하기에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라지만 저는 30이나 좀 넘기고 갔으면 싶었어요. 평생 둘이 살아 그런지 시집 보내는 게 아쉽고 누구한테 갖다 붙여놔도 아까운 딸이었거든요. 저는 1, 2년 뒤에나부터 준비하라고 했는데 둘이 마음을 먹은 건지 끈덕지게 저를 졸라댔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원경이 데려온다. 알았지? 좀 이따가 하자니까. 뭐가 급하다고 결혼을 그렇게 서둘러?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취직했다며. 너 여자가 그렇게 매달리면 그쪽에서는 좀 우습게 보는 거 몰라? 우리 원경이는 그런 애 아니거든요. 군대 갔을 때부터 결혼해달라고 난리였는데 제대하고도 한 번을 변한 적이 없었어. 남자가 좀 기반을 만들 시간을 줘야지. 걔는 그렇다 치지만 취직하자마자 결혼한다고 하면 그쪽 부모도 그리 반기진 않을 거야. 이제 취직했으면 집에서 좀 보태보내야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부담이겠어. 좀 사는 집이래? 평범해. 뭐 우리가 대골 같은 집에서 살겠대? 솔직히 우리는 그냥 원룸에서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뭐. 내가 너 원룸에서 신혼생활하는 거 볼까봐? 그럴 거면 가지마 얘. 절대 못 보내. 번듯한 집 한 채를 가져와도 모자랄 판에 무슨 원룸? 엄마 딸 엄마한테나 대단하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대? 딸은 제 마음도 모르고 사랑 하나만 있으면 괜찮다며 철부지처럼 굴었어요. 저야 딸 결혼하면 얼마간 내어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긴 해도 평생 혼자 벌어 키웠는데 모은 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직업적으로도 탄탄하고 모아놓은 돈도 많은 기댈 수 있는 남자랑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딸 가진 엄마 마음이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인사 오는 것을 막지 못했고 처음으로 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나한테 내 새끼도 여전히 애기라 2살 연하라고 해서 너무 어린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풍채가 있어 그런지 제법 남자다운 구석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우리 지연이 말로는 꽤 괜찮은 기업에 입사했던데 공부도 열심히 했나 봐. 원래는 공부에 그렇게 흥미도 없고 꿈이랄 게 없었는데요. 사실 누나가 그만한 기업에 못 들어가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해서 제대하고서부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 우리 지연이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그건 참 고맙네. 내가 또 아무나 데려오진 않지. 이 정도는 돼야 엄마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으면 눈 딱 감고 그 회사 들어가라. 그럼 내가 결혼해주겠다 그랬다니까. 으이구,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거야? 다 좋은데 나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봐.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경이 너도 사회생활 좀 해보고 두루두루 경험을 쌓은 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솔직한 말로 지연이야 사회생활 경험도 많아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원경이 너는 아니잖아. 부모님께서도 아쉬워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 사람 만들어 놨다고 누나 완전 대환영이시거든요. 제가 누나 집에 인사드리러 간다니까
저 한우 세트 골라주신 것도 저희 어머니예요. 알고 보니 이미 그 집에서는 딸을 몇 번 만나기도 해서 며느리로 낙점 찍은 상황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제 허락만 있으면 다음 날이라도 식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리긴 해도 직업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딸이면 껌뻑 죽는 것 같으니 그만하면 됐다 싶으면서도 막상 내 허락 하나에 딸이 결혼해 나가 산다고 하니 너무 섭섭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집에서는 아들보다 나이 많은 며느리도 괜찮다 환영했다는데 거기까지 온 애한테 미안하다, 조금만 더 있다 하자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키지 않는 허락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예비 사이는 입이 귀에 걸려 좋아하는데 어찌나 허탈하고 씁쓸한지 그날 친구에게 연락해 속상한 마음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며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허이구, 그게 벌써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결혼으로 엄마 속을 썩이네. 근데 숙향아, 성에 차지도 않는 애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난리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 지연이 그거 어렸을 때부터 똑 부러져서 절대 자기 손해보는 일 안 하는 애잖아. 알지. 어련히 저한테 잘 맞는 사람 찾아서 결혼까지 결정했겠어. 근데 아휴, 아직 30도 안 됐는데 애가 무슨 결혼이야. 얼씨구? 누가 보면 19은 되는 줄 알겠네. 우리 때 같았으면 벌써 애가 둘이야. 아쉬운 마음이야 알지만 지금 지연이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지. 막말로 그러다가 남자애가 사회생활 중에 다른 여자한테 눈 돌려서 헤어지면 네 딸 30에 결혼할 남자 찾는다고 허송세월 보낼 거 아니야. 아끼다 똥돼. 제일 예쁠 때 저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둬. 듣자 하니 집안도 성품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히 결혼식이 놓치고 엄마 팔자 물려줄 일 있어? 그 말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야 결혼도 못 해보고 미혼모로 살긴 했지만 딸이 평생 저처럼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오싹하더라고요. 결국 준비가 안 된 제 마음뿐이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 좋아 결혼 마음먹은 두 아이를 응원하기로 한 거예요. 상견례는 그로부터 2주 뒤에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야 본인들이 하는 것이니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양가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결혼 날짜를 비롯해 신혼집까지 여러 가지 의논을 함께 하고 싶다더라고요. 딸 하나에 한 번도 상견례를 해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던지요. 상견례를 하겠다고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빼입고 나니 딸이 화장까지 봐주더라고요. 아유, 엄마도 이렇게 화장해 놓으니까 곱네. 아직 청춘이야. 엄마가 시집가도 되겠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아유,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네. 결혼 날짜 같은 건 너네가 알아서 잡아서 이야기하라니까 왜 그 자리에서 상의를 하겠대? 회사 선배가 그러는데 그런 게 형식적인 것 같아도 부모님들 있는 자리에서 상의하는 게 좋대. 그리고 신혼집 문제도 원경이 부모님께서 애써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고 감사 인사 드리면 좋잖아. 아유, 모르겠어. 난 해본 적도 없어서 그런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엄마는 눈에 딱 힘주고 앉아서 내 딸 평생 혼자 애지중지 키웠으니까 시집살이 생각지도 마세요. 그러면 돼. 어머, 그럴 사람들이야? 시집살이 시키겠대? 아니, 그냥 하는 소리잖아. 엄마 긴장 풀라고. 원경이 어머니 그런 쪽으로는 완전히 걱정 안 해도 되시는 분이셔. 딸이 긴장을 풀어주겠다고 별소리를 다 했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그쪽이 잡은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갔지요. 가방을 든 손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긴장해 앉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맞은편에 앉은 안사돈의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은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안사돈. 저는 원경이 엄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어 보니 물을 것도 없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대번에 딱딱하게 굳는 게 느껴졌어요. 상대도 저를 알아본 듯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잠깐만. 오경란? 어? 가만. 설마 숙향이니? 김숙향이야? 어머 세상에. 세상에 내가 살다. 저는 기가 막혀 더 말문이 콱 막혀버렸어요. 안사돈이라고 앉아있던 그 여자는 바로 죽어서도 못 잊을 원수, 고등학교 절친 오경란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그 일에 대한 원망도 증오도 많이 옅어졌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여자가 경란인 것을 안 순간 그 일이 어제 일처럼 떠올라 속이 부글부글 끓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물잔이라도 시원하게 퍼부어 버리고 싶었는데 딸 체면을 생각해 간신히 참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린 거죠. 딸이 서둘러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러는 건데? 더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 이 결혼 엎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아니,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왜 그러는 건데? 어머님 알아? 아니, 어떻게 아는데?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유, 말 시키지 마. 난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와. 진짜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딸을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 타고 오는 길에 얼마나 속이 타고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한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처럼 지내며 걔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저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연락을 끊고 산 세월이 거의 30년이 되어가는 일이었고요. 집에 오자마자 창문을 벌컥 들이키는데도 진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딸이 번호를 알려준 건지 그 여자가 받은 거예요. 숙향아, 나야. 이야기 좀 해. 본인은 할 말이 많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 짓을 벌려놓고도 뻔뻔하게 잘만 살고 있었구나 싶어 열이 받는데 그 목소리 들어줄 이유도 없었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전화가 2번, 3번 끈질기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짓거리는지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나는 너한테 들을 말이 없는데? 넌 아직도 변명할 게 남았나 보지? 숙향아, 너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미운 거야? 난 너 많이 보고 싶었어. 아이고, 퍽이나. 밉다 뿐이야. 내가 그때 뭘 했어? 죽어서도 보지 말랬지? 내가 다른 사람이면 몰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그 배신을 당하고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는 줄 알아? 숙향아, 그게 너 평생 미워. 아주 죽기 전까지도 너 미워할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내 남편도 잃고 친구도 잃었는데 내가 널 어떻게 용서해? 내가 어떻게 너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야. 오경란, 너는 우리 엄마 밥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어. 넉살 좋게 우리 엄마한테 와서 엄마 하면서 살살거려 놓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숙향아,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지연이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바로 결혼 엎어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뵈서 집안 망신 시킨다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내놓은 딸 돼서 내가 평생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살았어. 너 때문이잖아. 너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고 우리 지연이 아빠 없이 자라지도 않았을 건데 아유, 너 다신 전화하지 마. 네 아들 우리 지연이한테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30년 전의 기억도 응어리진 감정도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도 배신으로 인한 감정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어요. 말을 하다 보니 서름이 북받쳐 악다구니를 쓰며 전화를 끊었고, 그럼에도 진정이 되지 않아 바닥에 엎드려 한참 눈물을 쏟았죠. 그런데 갑자기 딸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 우는 저를 껴안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알았어. 안 할게. 결혼 안 할게. 엄마, 그러니까 울지 마.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그러고도 딸을 부여잡고 한참 울었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 없는데 미혼모로 혼자 애를 낳고 살아야 했고, 그 일로 우리 딸은 아빠 없이 자라야 했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과거도 모자라 그 일로 현재까지 발목이 잡혀 울게 되는 건 저와 딸이니 더 억울할 수밖에요. 그 뒤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그 일이 꿈에서까지 나타나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딸은 딸대로 야위어 갔어요. 지연아, 벌써 나가는 거야? 아침은? 아니야, 생각이 없어.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엄마, 나 먼저 가볼게.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뭘 먹지를 못하니 살도 빠지고 밤마다 우는지 아침마다 두 눈덩이가 부어있더라고요. 애써 뭐라도 먹여 보내려고 장에 가서 둘 다 없어 못 먹는 낙지 사다 죽도 쓰고 국도 끓였는데 저도 딸도 누구도 먹지 못했어요. 그 뒤로 딸과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딸은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딸에게 남자친구와의 일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이 일이 잠시 머문 시련처럼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다시 경란이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죠. 그 여자한테서 들을 이야기는 없었어요. 보나마나 애들 이야기로 우는 소리 할 것 같아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뻔뻔한 얼굴을 제 일터까지 들이밀더라고요. 숙향아, 너?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죠. 할 이야기가 없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붙들고 일하는 식당까지 찾아와 귀찮게 하는지요. 한창 바쁜 점심 장사가 끝난 뒤였고 손님이 다 빠진 시기라 결국 문을 닫아 걸고 맞이했죠. 내가 너한테 들을 말도 없다. 그렇게 전화 끊고 그 후로 전화도 안 받은 거 보면 몰라? 너랑 할 말 없다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람 속 끓이게 해? 미안해. 근데 애들 오해 좀 풀어줘. 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지연이도 우리 아들도 단단히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 오해고 나발이고 난 모르는 일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아휴, 숙향아,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 다 죽어가. 밥도 안 먹고 지금 취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회사도 못 나가고 있다고. 너네 아들만 다 죽어가냐? 우리 딸도 마찬가지야. 피죽도 못 얻어먹고 산 애처럼 볼이 쏙 들어가서 마음 아파서 죽겠는데 지금 네 아들 사정 봐달라고 온 거야? 오해만 풀어줘. 지연이가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여자는 입 밖으로 꺼내기 민망한지 우물쭈물 말을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말인가 싶어 빤히 쳐다보니 아래 입술을 한번 질끈 깨물고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지연이 아빠, 그러니까 그때 형석 씨가 바람 피운 상대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 참나. 그날 문 밖에서 제 통화 내용을 들은 딸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나를 미혼모로 살게 한 아버지의 바람난 상대가 경란이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아니었지만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뭐냐니? 그건 아니잖아.
내가 언제 형석 씨랑 바람을 폈니? 그래, 그건 좀 억울하겠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너도 그 바람에 한몫했으니 100% 오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어? 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한지. 세월 흐른다고 다 반성하고 뉘우치는 건 아닌가 보다. 지금도 제 살 길부터 찾겠다고 나한테 이런 부탁이나 하러 오고. 숙향아, 네 아들이야. 어떻게 무슨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야. 그것도 다 네 엿보고 네 팔짱 거지. 애초에 그 옛날에 네가 그런 짓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날 네 아들한테 그런 추잡한 오해나 당할 필요 있었겠어? 그래도 인과응보가 있나 봐요. 그 일로 경란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힘들게 살아온 세월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라도 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날선 말이 나왔고 그 말은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는 경란을 마구 활퀴어댔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마냥 속 편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건 경란이를 처음 상견례장에서 봤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애에게 당한 배신감과 함께 좋았던 시절도 떠오르니까요. 분명 우리는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억울하고 못 견디게 서러웠던 거예요. 그 시간을 모두 싫은 기억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경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경란이가 갑자기 일어나 저를 쏘아보며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다 내 탓이야? 뭐? 내가 바람 폈어? 내가 네 서방이랑 바람 났냐고. 석희한텐 찍소리도 못 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만? 뭐? 기가 막혀서 찍소리를 못하긴 뭘 못해. 내가 석희 그거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당장에 머리채 잡아 다 뜯어놓겠다 했을 때 너 뭘 했어? 참아보랬지? 일단 진정하랬지? 너도 알잖아. 석희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애초에 너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기만 했어도 나 그렇게 석희한테 쩔쩔 맬 필요도 없었어. 뭐? 그래서 내가 안 빌려준 돈 석희가 빌려줘서 그랬냐? 그래서 그거랑 붙어먹고 석희 그게 지연 아빠랑 그 짓거리 하는 걸 도왔어? 돕긴 누가 도왔다고 그래. 나는 말렸어. 나는 석희 말렸다고. 우리 집 망하고 우리 아버지 석희네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석희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니? 걔를 24시간 붙어 쫓아다니면서 형석 씨 만나나 안 만나나 지켜보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네가 하지 그랬어. 결혼할 남자라면서 넌 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석희랑 형석 씨가 바람난 것도 모르고 몰랐는데 그게 왜 내 탓이야? 그게 어떻게 내 탓인데? 그 애는 악다구니를 내지르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돈 이야기도 경란이 아버지 취업 이야기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제야 저한테 닥친 일 때문에 그때 경란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걸 깨달았죠. 식당 안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경란이의 울음소리만 퍼졌고 지난날 좋았던 기억과 더불어 끔찍하게도 싫었던 기억이 스물스물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경란이 그리고 석희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 된 친구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이었고 경란이는 동네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죠. 비교적 평범한 중상층이었던 우리와 달리 석희는 아버지가 큰 공장을 운영하는 중견기업 대표였어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사는 애였고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자라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애였죠. 우와, 이거 일제 샤프 아니야? 이런 거 처음 봐. 그래? 우리 집엔 많은데.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돼. 진짜? 진짜로 가져도 돼? 우리 고모가 일본으로 유학 가서 올 때마다 사주시거든. 그럼 석희야, 나도 이거 가져도 돼? 초록 색깔 펜 없는데. 응, 노란색도 가져도 돼. 난 많아. 아싸, 고마워. 아, 근데 경란아, 나 목이 좀 마른데. 어? 알았어. 내가 물 가져올게.
공주님 과라 은근히 비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잘 사는 집 친구 둔 덕에 덕도 많이 봤어요. 누군가는 잘난 체 한다고 재수없다, 욕도 하고 알게 모르게 괴롭히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저랑 경란이가 든든하게 서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했죠. 그게 꼭 석희한테 떨어질 콩고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너무 가진 걸로 유세 부린다 싶어 못마땅해 하기도 했어요. 그걸로 학기 초에 기분 상한 일도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학기가 시작된 후 한 달쯤 지났을까? 석희가 결석한 적이 있거든요. 싸우고 난 뒤라 괜히 마음이 쓰였는데 그때 석희 엄마가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거기다 저랑 경란이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교무실에 간 적이 있죠. 너희가 숙향이랑 경란이구나. 나는 석희 엄마야. 실은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실은 석희가 친구 사귀는 법을 잘 몰라. 혼자인데다가 어려서부터 몸이 썩 좋지가 않아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며 키워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 마음 헤아리는데도 서툴고 그래서 딱히 친구랄 애들이 없었거든. 근데 석희가 너희가 마음에 들었는지 너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근데 너희랑 싸우게 돼서 너무 속상해서 학교 가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표현이 서툴고 배려하는 법을 미처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아줌마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석희랑 사이좋게 지내줬으면 좋겠다.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 석희랑 친하게 지냈으면 해서 아줌마가 준비한 선물이야. 그때 석희 엄마가 저희에게 내민 것은 가수 이선희의 카세트 앨범이었습니다. 석희한테 저희가 이선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때 별일도 아닌 걸로 그렇게 큰 선물을 받는다는 게 무척 기뻤어요.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어 듣지도 못할 앨범을 선물 받아놓고도 무척 신났죠. 경란이도 저도 그 뒤로 좀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석희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 표현이 서툰 애일 뿐이다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고 우리가 아니면 어울려 놀 수 있는 친구도 없으니 신경 써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석희도 처음엔 가진 돈이나 물건으로 저희를 부리려 했던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되었고 셋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절친이 되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후 석희는 대학에 갔고 저랑 경란이는 바로 취업했어요. 석희는 대학도 우리와 같이 가고 싶다고 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다르잖아요. 저희는 공부에 뜻이 없기도 했고 성적도 그리 특출난 편도 아니었고요. 저희 없이 어떻게 대학에 다니냐고 걱정하더니 결국 석희는 한 학기 만에 휴학하고 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아깝다. 어떻게 들어간 대학인데. 재미없어. 다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서 놀려고 만난 것 같아. 대학이 그런 곳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가지도 않았을 거야. 그럼 앞으로 어쩌게? 취업이라도 할 거야? 너희 집에서 그래도 된대? 아, 몰라. 당분간은 그냥 집에서 쉴래. 아님 뭐 아빠 공장이나 나가던지. 대학식이나 들어가 놓고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게 안 되면 자기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하면 그만이라는 게 석희의 인생이었어요. 저는 운 좋게 회계사무소 사무 보조원으로 들어갔고 경란이는 중소기업 경리로 들어갔거든요.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니 놀자판인 석희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 뒤로는 같은 지역에 머물게 되다 보니 저녁이며 주말 할 것 없이 자주 모여 놀았어요. 그러다 제가 같은 사무실 주인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만남이 좀 뜸해지긴 했죠. 그러자 석희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하곤 했어요. 야, 김숙향. 이번 주말에도 형석 씨랑 논다는 거야? 좀 너무한다. 남자친구 생겼다고 친구들은 다 쌩이야? 미안. 미리 약속을 잡은 거라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언제 약속 잡고 만났어? 주말이면 그냥 만나는 날인 거지. 아, 뭐야. 난 너네 아니면 친구도 없는데. 너는 남자친구 만난다고 쌩이고
경란이는 요 며칠 집안일 때문에 잘 나오지도 않잖아. 경란이 집안일 있대? 무슨 일? 아, 몰라. 그러지 말고 같이 놀면 안 돼? 어? 같이? 그래, 너 형석 씨 만난 것도 몇 달 됐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소개해주지도 않았잖아. 이참에 이번 주말에 소개시켜주고 같이 시간 보내면 안 돼? 언제고 소개해줬겠지만 좀 이르다 싶긴 했어요. 결국 석희의 성화에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휴대전화로 쉽게 사진을 찍어 보관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처음 제 남자친구 얼굴을 보게 된 두 사람은 좀 놀란 기색이더라고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잘생긴 얼굴이었거든요. 어머, 숙향이 너 완전 땡 잡았다. 너무 잘생겼잖아. 그러게, 숙향이가 잘생겼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인물이 좋으신 줄은 몰랐어요. 아, 아닙니다. 너무 띄워주시네요. 어머, 겸손의 미덕까지? 어디서 이렇게 완벽한 분을 만난 거야? 말했잖아. 우리 회사에서 아시는 분이 소개해 주셨어. 남자친구랑 절친들 모여서 이렇게 만나니까 좀 어색하고 좀 그렇다. 어색하기는 분위기만 좋구만. 반가워요, 형석 씨. 앞으로도 우리 종종 이렇게 만나서 놀아요. 알았죠? 뭘 또 종종 만나. 둘이 데이트해야지. 데이트는 데이트고 너네 각자 바빠서 나랑 안 놀아주니까 그렇지. 나는 너네 없으면 할 것도 없고 심심한데. 석희야, 너 나이가 몇인데 국민학생처럼 굴어? 진정한 어른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법이야. 형석 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숙향이 잘 부탁드려요. 이왕이면 둘이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네. 그렇게 어색하지만 즐거운 첫 만남을 시작으로 가끔 그렇게 넷이 만날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서로 잘 놀다 즐겁게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약간 신경 쓰이던 일이 생긴 것이 그렇게 한 5번인가 만났을 때였을 거예요. 함께 놀다 절 집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어요. 남자친구 삐삐가 올린 것이지요. 석희 씨네? 석희? 내 친구 석희? 석희가 형석 씨 번호도 알아? 어? 아니 네가 말해준 거 아니었어? 아니, 나는... 그러고 보니 그로부터 며칠 전 경란이가 남자친구 삐삐 번호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랑 연락이 안 될 때 비상 연락망으로 알아두면 좋겠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알려준 것이었어요. 그걸 석희한테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석희는 남자친구에게 종종 연락하는 모양이었고요. 근데 석희 씨 말이야. 석희 씨는 남자친구가 없는 모양이던데 남자친구를 안 사귀는 이유가 있어? 석희? 글쎄, 원래 성격이 새로운 사람 만나서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껴있을 땐 재밌게 잘 노는 것 같던데. 그거야 나랑 경란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낯선 사람들이랑 만나서 감정 교류하고 그런 거 잘 못해 석희가. 만나게 하려면 아마 남자친구랑 익숙해질 때까지 주선자가 붙어서 4-5번은 같이 데이트해야 할걸? 아, 근데 왜? 아니, 마침 내 친구 중에 여자 소개시켜달라는 녀석이 있어서 석희 씨 어떤가 하고. 그래? 그럼 차라리 경란이가 나을 텐데. 경란이는 나도 안 가리고 친화적이니까. 근데 그 녀석 이상형은 석희 씨한테 더 가까울 것 같아서 경란 씨는 뭐랄까 좀 털털하고 그렇잖아. 아,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보구나. 석희한테 물어볼까? 그래주면 고맙고. 저는 석희에게 남자친구가 조선한 소개팅 자리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석희 반응이 영 시큰둥하더라고요. 왜? 안 내켜? 글쎄, 나 그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차라리 경란이 보고 나가라지.
근데 경란이도 잘 되면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별론데. 벌써 뭐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그래서 형석 씨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 아마 별로 안 다켜 할 거라고. 근데 형석 씨 말로는 자기 친구 이상형이 딱 너인 것 같대. 형석 씨가 그래? 내가 이상형일 거라고? 어떤 면에서? 그냥 뭐 여성스럽고 그런 여자가 타입인가 봐. 경란이는 좀 털털한 구석이 있어서 여성스러움이랑은 좀 거리가 있긴 하잖아. 여성스러운 거? 그렇구나. 형석 씨도 그런 거 좋아하나? 그냥 한번 만나볼까? 정말? 괜찮겠어? 만나지 뭐. 대신 너도 같이 나가주는 거지? 그거야 너가 나간다고 하면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그러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석희는 소개팅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는데 예기치 않게 저한테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회사에서 1박 2일로 야유회를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빠져보려고 했는데 제가 막내다 보니 눈치가 보여 쉽지 않았고 결국 함께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제가 안 가면 석희도 안 가겠다고 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는데 남자친구에게도 지인에게도 미안한 일이라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석희가 그냥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석희가 저를 배려해 주나 보다 제 남자친구를 편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 신신당부하고 다녀왔죠. 그렇게 저는 회사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석희도 남자친구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평소 석희 같았으면 호들갑 떨며 진작 삐삐를 쳤을 텐데 영 소식이 없어 불안했죠. 혹시 소개팅 날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석희 집으로 전화했는데 석희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삐삐를 남겼지만 회신도 없었고요. 괜히 찝찝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늦은 밤이 되어서야 석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석희야, 어떻게 된 거야? 소개팅은 잘했어? 숙향아, 덕분에 잘했어. 역시 형석 씨 친구라 그런지 괜찮더라. 성격도 좋고 젠틀하고 잘 맞았어. 정말? 아, 다행이다. 난 너도 형석 씨도 연락이 하나도 없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했어. 일은 무슨, 집에 일이 있어서 늦었어. 미안해. 다행히 걱정과 달리 소개팅은 잘 성사된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도 둘이 잘 어울렸다고 소개시켜주길 잘했다고 했고요. 원호가 석희 씨가 엄청 마음에 든 눈치더라고. 석희 씨도 처음엔 어색해서 말도 별로 없고 내 옆에만 있으려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엔 대화도 잘했어. 원호가 분위기 잘 맞춰주거든. 어머, 그래? 다행이네. 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다. 기회 되면 언제 한번 보자. 이번 주는 어때? 안 그래도 경란이랑도 그 이야기 했는데 이번 주에 시간 되면 다 같이 보는 걸로. 아, 이번 주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집안일로 수원 가봐야 해서. 수원? 무슨 일인데? 별일은 아니고 외삼촌이 일 좀 도와달라 하셔서 다음날 올 것 같아. 그래? 그럼 이번 주도 데이트는 못하겠다. 아쉽네.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남자친구가 주말에 일이 있다고 해서 이번 주엔 모처럼 셋이 만날 수 있으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석희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랑 데이트하기로 했다는데 저더러 남자친구 생기고 친구 쌩이냐고 투덜거리던 게 생각나 웃기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석희에게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아 기뻤죠. 그래서 경란이와 저는 열렬히 응원해 주었어요. 그게 제 행복에 금이 가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느 날 남자친구 차를 탔는데 조수석 시트에 귀걸이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석희 거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어? 이거 석희 귀걸이인데? 어? 지난번에 떨어뜨리고 갔나 보다. 언제?
잠깐 이 앞에 지나가다 석희 씨 만난 적 있거든. 원호 만나러 가는 길이라길래 태워준 적 있어. 근데 왜 말 안 했어? 별일 아니니까 그랬지. 지나가다 그냥 잠깐 태우고 내려준 것뿐이야. 10분 됐나?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의심이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집 별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있던 분식집이 진짜 떡볶이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맞아. 그거 없어져서 너무 아쉬워. 수원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 많은데 거기 되게 색다르고 맛있더라고. 나중에 우리도 거기 한번 가자. 수원? 석희 너 언제 수원 갔었어? 어? 아, 몇 년 전에. 중학생 땐가? 엄마 따라간 적 있어. 거기 엄마 친구 있거든. 아, 전에 그랬지? 나도 들었던 것 같아. 수원의 떡볶이집. 그랬나? 왜 나는 못 들었지? 남자친구가 갑자기 외삼촌 일을 도우러 수원 간다던 그날이 떠오른 건 본능적인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괜히 남자친구와 석희를 의심하는 것처럼 캐묻기도 힘들어 이래저래 신경을 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온종일 음식 냄새만 맡으면 구역감이 올라오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나 싶어 누워있다가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다음날 바로 산부인과에 찾아갔더니 임신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전전긍긍하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남자친구도 당황해하더라고요. 당황스럽고 놀란 것도 있지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혹시 남자친구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불쑥 꺼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결혼하자. 어? 결혼해야지. 애는 낳아야 할 거 아냐. 괜찮겠어? 나는 아이 때문에 발목 잡는 건 싫어. 그런 거 아니야. 언제고 할 일이었는데 더 빨라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생각보다 너무 빨라져서 당황스러웠던 것뿐이야. 결단력 있는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오랜 고민하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인물도 좋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 다행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사전에 혼전 임신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 길로 집에서 내쳐졌을 테니까요. 그렇게 남자친구 직장 근처 방 2개 달린 집도 얻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 그때 석희 반응이 이상하긴 했어요. 결혼? 결혼한다고? 진짜로? 그렇게 됐어. 아기만 아니었어도 2, 3년은 좀 더 있다가 하고 싶었는데. 아니, 형석 씨가 진짜 결혼하겠다고 했어? 왜? 아니, 계획에 없던 일이 아닌가 해서. 그건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애가 생겼는데. 책임져 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니었음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났을걸?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그라든 의심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신혼집 가전 계약을 하기 위해 만났는데 남자친구한테서 익숙한 냄새가 난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냄새는 석희의 향수 냄새였어요. 그 당시에도 흔하게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석희 아버지가 미국 출장 갔다 오는 길에 사오신 거라고 했던 거거든요. 무턱대고 석희를 만났냐고 하면 둘러댈까 싶어 저는 슬쩍 남자친구를 떠보았어요. 어디 갔다 와? 아니, 집에서 바로 오는 길인데. 아, 누구 만난 건 아니고? 너 만나러 나온 건데 뭐. 내가 만나긴 누굴 만나고 와. 남자친구는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석희 향수 냄새가 분명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가전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집에 와서도 아무래도 이상하고 신경이 쓰여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란이를 불러다 조심스레 고민을 꺼냈죠. 나 이런 생각하는 거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래도 석희랑 형석 씨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둘이 따로 만나는 것 같아. 뭐? 설마 둘이 만날 일이 뭐가 있다고? 아, 석희 남자친구랑 같이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면 나한테 애써 숨길 필요도 없잖아. 분명히 만난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만나고 왔다고 둘러대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 아무리 그래도 친구인데 석희가 설마 그러겠어? 결혼 준비하고 임신 때문에 좀 예민해진 걸지도 몰라. 그리고 둘이 무슨 사이라도 되면 형석 씨가 그렇게 결혼 준비 서두를 이유가 있겠어? 그런가?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니까. 석희 요즘 남자친구랑 더 좋은 모양이던데 뭐. 그때 경란이는 석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저도 경란이 말을 듣다 보니 제가 너무 섣부른 의심을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석희 이야기를 마무리해갈 무렵 경란이 조심스레 망설이다 제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숙향아, 나 부탁이 좀 있는데. 부탁? 무슨 부탁? 그게 너 결혼 준비하는데 이런 소리해서 너무 미안한데 말이야. 혹시 나 500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500? 갑자기 무슨 일인데? 갑자기 쓸 일이 있어서 급한데 어디 딱히 빌릴 데가 없네. 아, 어쩌지? 나도 곧 가정 계약하고 그래야 돼서 그만한 여윳돈은 없는데. 그렇지? 아, 미안해. 괜히 신경 쓰이게 이런 말 해서.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은행 가서 한번 알아봐야지. 결혼 준비에 괜한 의심까지 더해져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이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경란이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가듯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자세한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라면 저도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란이 문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제 문제가 터지고 만 거예요. 갑작스럽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청주에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하필 그 다음날 신혼집에 가구가 들어오는 날이었고 남자친구는 일 때문에 조문도 가구도 받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 경란이에게 열쇠를 맡기며 굳이 조문은 됐으니 가구 좀 부탁한다 그렇게 일렀죠. 다행히 경란이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해서 걱정 없이 장례식을 치렀고요. 장례식을 끝내고 집에 들인 가구를 확인하러 신혼집에 들렀는데 미묘하게 방 안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특히 침대 매트리스에서 분명하게 석희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착각한 건가 싶어 매트리스 이곳저곳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는데 확실히 매트리스에 배있는 냄새가 맞았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 머리가 어떻게 돼버린 건가 싶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경란이한테 다시 연락해 물었어요. 경란아, 우리 집 가구 말이야. 너가 제대로 확인한 거 맞지? 확인했어. 무슨 문제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알았어. 고마워. 주말에 보자. 심증은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분명 여러 가지 정황상 석희와 남자친구 사이에 뭔가 있는 건 분명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결혼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죠. 비교적 회사와 신혼집 거리가 가까운 남자친구가 잠시 시간을 내어 해결하기로 한 날이었고요. 그날 집에 전화선을 연결한 기념으로 남자친구가 삐삐의 음성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음성 사서함으로 전화하니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숙향아, 잘 들려? 우리 집에 전화선이 연결된 역사적인 날이야. 일 열심히 하고 주말에 보자.
그런데 전화가 끊어질 무렵 멀리 웬 여자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놀라 몇 번이나 다시 들어봤지만 분명히 남자친구 목소리 끝에 여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석희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마침 그날 경란이가 회사를 쉰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 연락했죠. 그런데 경란이가 석희가 자기랑 같이 있다고 한 거예요. 석희랑 같이 있다고 지금? 석희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대서 급한 연락 같아서 영화 보기 전에 잠깐 나온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알았어. 일단 끊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란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게요. 결국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와 신혼집으로 갔어요. 왜 항상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요. 조심스레 신혼집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처음엔 정막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제 착각이기를 스스로 내 머리를 쥐어받고 끝낼 일이길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비틀었을 때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불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데 매트 위에서 나뒹굴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의 끔찍한 모습을요. 숙향아! 숙향아! 가구만 덩그러니 들어온 급하게 떨어진 옷가지로 몸을 가리는 그 추잡한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지만 오랜 시간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온 석희한테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숙향아, 그게 아니라 그게 처음부터 이럴 작정은 아니었어. 내 말 좀 들어봐. 숙향아. 변명이랍시고 하는 이야기도 못 들어줄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남자친구 지인과 정말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헤어지게 됐었대요. 그러다가 제 남자친구의 위로를 받다 보니 서로 실수를 하게 됐고 실수가 2번, 3번 이어져 그 지경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형석 씨가 외삼촌 일 도와주러 수원 갔다고 했던 날, 실은 그날도 같이 갔었던 거지? 그건 그때는 너 남자친구도 있었을 땐데 왜 같이 갔는데? 그건 정말 외삼촌 일 때문에 간 거였어. 그때 석희가 집에만 있기엔 심심하다고 해서 같이 간 거였고. 그걸 말이라고 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그날 쉬었어. 나는 집에 그대로 두고 내 친구인 석희만 데려갔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 경란이도 그랬단 말이야. 심심하면 따라갔다 오라고. 그냥 같이 바람이나 쐬고 오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경란이가 그랬다고? 난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친구로서 시작한 거야. 경란이도 시간 되는 사람끼리 밥 좀 먹고 그러는 거 정도는 괜찮다고 했고. 나 진짜 심심해서 만난 거란 말이야. 들어주려야 들어줄 수 없는 수준의 변명에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걷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저는 바로 경란이 회사로 찾아갔고 경란이도 석희 연락을 받았는지 대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내 신혼집 침대에서 나뒹굴고 있었어. 숙향아, 너 알고 있었지? 그래서 석희랑 같이 있다고 거짓말 친 거지? 아니야. 정말로 아니야. 그건 석희가... 윤석희가 내 남자친구한테 꼬리치고 만나려는 거 너 알고 있었잖아. 둘이 수원 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그건 그냥 석희가 워낙 집에만 있고 심심해하니까. 그래서 친구 남자친구가 친구랑 붙어먹게 뒀다. 그런 거 아니야. 일전에 신혼집 가고 들어온 날도 너 그거 석희 시켰지? 내가 분명히 석희는 좀 그렇다고 너한테 부탁한 그 일 말이야. 숙향아,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일이 있어서. 숙향아,
난 진짜 몰랐어. 둘이 그렇게까지 선을 넘었을 줄은. 변명하지 마. 너 알았어. 아는데도 그냥 모른 채 한 거야. 그러니 내가 둘 사이 불안해서 의심하는데도 그 집에 석희를 들일 수 있었던 거겠지. 너도 똑같아, 오경란. 절대 안 봐. 죽어도 안 봐. 그때는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아? 숙향아, 숙향아. 그 후로는 하루하루가 그저 최악의 연속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재력 있는 석희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며 제가 혼수로 쓴 돈을 몽땅 입금했고요. 결국 혼전 임신에 파혼까지 당한 저는 집안의 수치가 되어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한순간에 남편, 애아빠, 절친, 가족 모두 잃고 제게 남은 것은 돈 몇백과 뱃속에 있는 딸뿐이었습니다. 그 뒤는 말해 뭐하겠어요. 저 혼자 애 낳고 악바리로 꾸역꾸역 살아낸 것이죠. 내가 그 일로 어떻게 살았는지 경란이 너는 몰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고 싶은 거 우리 지연이 때문에 목숨 붙들어 살았다고. 그래서 넌 잘 살았냐? 잘 살았겠지. 내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 배신감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네한테 당한 그 배신감에 치를 떨 때 너는 석희 그거 손잡고 짝짝꿍하면서 금세 잊고 잘 살았을 거야. 아주 두 발 뻗고 잘 잤겠지? 아,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라고.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경란이는 지난날이 선명히 떠오른 듯 다시 울면서 다가와 울분을 토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정수리만 보인 채 힘겹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투자 사기 당해서 집이 너무 어려워졌어. 집도 슈퍼도 다 넘어가고 오빠가 번 돈, 내가 번 돈 전부 들였는데도 빚 갚기가 어려워서 나도 제정신 아니었어.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급한 돈이라 그거 없으면 온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그럼 어떡해. 전부터 자잘하게 석희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 말을 못 꺼내고 있는데 석희가 알고 먼저 돈 빌려준다고 한 거야. 거기다 일 없던 아버지한테 석희 아버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데 나도 가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뭐? 나는 진짜 기가 막힌다, 경란아. 나는 뭐 그때 외국에 가 있었어? 왜 처음 듣는 이야기 투성이야? 나한테 제대로 말을 했어야지. 제대로 말을 했으면 됐잖아. 그냥 너희한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 너 그때 형석 씨 만나서 첫 연애하는데 괜히 나 때문에 기분 망치게 하는 것도 싫었고. 그래도 너희 만날 땐 지긋지긋한 그 현실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결국 석희는 알고 나는 몰랐던 거야. 네가 뭐라고 변명을 하든 나만 몰랐던 일이라고. 어쩌다 보니 석희가 알게 된 것뿐이야.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 뒤로 석희가 그거 빌미로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 형석 씨 일은 나한테 요구한 거에 정말 일부분이었을 뿐이고 그냥 친구 남자친구로서 알고 지내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나한테 같이 있다고 거짓말 쳐달라고 했던 날도 나한텐 형석 씨 만난다는 말도 안 했어. 난 정말 둘이 그렇게까지 선 넘는 일을 할 거라고 몰랐어. 진짜야. 둘이 설마 그러리라곤. 됐고 이제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죽어도 못 잊어. 돌아가. 어서 돌아가라고. 나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단 소식 듣고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바로 석희 개 머리털 다 뽑아놓고 걔네 아버지 찾아갔어. 석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석희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남자가 누군지 다 얘기했다고. 석희 엄마 뒤로 넘어가셨고 석희 그거 내가 그 짓해서 집안 난장판 만든 거 복수하겠다고 시금 전폐하고 단식투쟁해서
기어이 우리 아버지 해고했어. 나도 힘들었어. 너 생각하는 날엔 단 하루도 발 뻗고 잔 적 없다고. 뭐? 나도 얼마나 죽고 싶었는데. 그 일로 아버지 잘려 나도 집 나와서 살았어. 나도 말 못하게 힘들었단 말이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말이 있었단 사실에 저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훌쩍거리기만 했어요. 오랫동안 경란이를 원망하고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애가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어 더 괴로웠죠. 막상 정말로 내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모르고 산 세월이 원망스럽고 허무했습니다. 그날 경란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오해를 풀어주었어요. 다음 날엔 경란이가 갈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고향 근처의 납골 땅이더라고요. 경란이는 저를 데리고 죽은 석희 봉안함 앞에 섰죠. 2년 됐어. 폐암이었다더라. 나도 쭉 연락하고 산 건 아니고. 우리 동네에선 유명 인사였잖아. 나도 전해 들어서 알았어. 석희 아버지가 결사반대해서 둘이 같이 살지도 못했고, 석희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아버지 소개로 만난 남자랑 결혼했다더라. 근데 그렇게 바람을 피웠었나 봐. 어른들끼리 사업자 연결이 돼 있어서 이혼도 못하고 살았다더라. 자업자득이네. 친구 애아빠랑 바람 피워서 저도 똑같이 당했네. 너 많이 찾았어. 나야 애아빠 회사 때문에 여기 와서 산지 10수년인데 널 여기서 찾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오래 고향에서 헤매지도 않았을 텐데. 숙향아, 너 나한테 아직 앙금 남은 건 알지만 제대로 오해 풀 수 있는 기회 좀 주라. 오해 다 풀렸어. 너도 사정이 있었다며. 애들 말이야. 나는 지연이가 처음부터 참 좋았는데 생각해보니 지연이가 딱 젊을 때 널 닮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끌렸나 봐. 그래서 뭐 둘이 결혼 허락해달라. 지금 그 소리 하려고? 저들이 좋다니까 둘이 잘 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시 잘 지내보자. 나 너 진짜 보고 싶었어. 석희 그것 때문에 너 잃고 내가 평생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이 너 그리워하면서 산 세월이 얼만데. 참나 말은. 숙향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사정이 급해서 네 사정 미처 헤아리지 못한 거야. 응? 알았으니까 사과 좀 그만해. 그거 뭐 적당히 해야지. 말끝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 사정 몰랐던 나 벌 주려고 그래? 어? 아이 그게 아니라. 뭐 애들은 이번 가을 생각하고 있던데 날씨 선선해질 대로 잡아보라고 해. 어? 뭘? 뭐긴 뭐야, 결혼이지. 숙향아, 나 징그럽게 왜 손을 잡고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숙향아. 속이 다 후련하다. 석희 그거 천벌받았다고 생각하니. 지금쯤 하늘에서 우리 보고 또 둘만 붙어논다고 시샘하겠네. 잘 봐라, 윤석희. 꼴 좋다, 윤석희. 끊어진 연은 결코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끊어진 연을 다시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붙일 수 없음에 미련이 되고 자꾸 제 탓을 하게 되니까요. 제 탓을 하지 않기 위해 원망을 더 키워 살았고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 잊으려 살았던 세월이에요. 서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로 비롯된 일로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려고 자식들이 대신 만나 손을 잡은 모양이에요. 앞으로는 헤어져 낭비한 시간만큼 오랫동안 서로를 붙들고 위로가 되며 살아야지요. 앞으로 내가 억울하게 속 썩인 시간만큼 부려먹고 살겠다 했지만 사정도 모르고 경란이를 몰아붙인 세월을 반성하며 잘 보듬어 살아보려 합니다.
다시는 오해로 등지는 일 없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